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역학적 연구 방법이에요. 역학적 연구 방법,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학 파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 A급 잡고 갈게요. 역학 연구 방법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병과 관련된 원인 찾아서 이 원인 제거함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역학적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설계해서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 역학적 연구 방법. 유형이 몇 가지 있죠. 그 유형의 특징 아셔야겠고요. 장단점 아셔야겠고요.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지표가 있죠. 그 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사례 속에 대입하시고 그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기술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건강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 이게 포인트예요. describe, 그냥 있는 그대로 쓸 거야. 기술할 거야. 관찰을 기록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질병 발생을 충분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병에 걸렸으며 어디서 질병에 걸렸으며 언제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describe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describe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describe를 하는 겁니다. 인적 특성, 장소, 그리고 시간적 변수로 질병 발생의 분포와 양을 표현합니다. 자, 시간적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병 발생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이용되는데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술 역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학 연구를 하는 이유는 질병과 원인과의 연관성을 찾고 싶어서 역학 연구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병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얘가 원인인 것 같아요 라고 가설을 설정해야 그 가설을 증명하고자 연구 설계를 할 거고, 그 연구 설계에 따라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 역학을 통해서 합니다. 기술 역학은 있는 그대로 인적 특성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시간적 변수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기술을 하다 보니까 얘가 가설이네. 얘가 원인인 것 같네. 이걸 밝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역학 연구 설계할 때 첫 번째 연구는 기술 역학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기술 역학입니다. 그거 하나 일단 잡고 갈게요. 자, 시간적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병 발생의 차이를 보고자 할 때 사용되는데 네 가지 분류로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역학 중에서 시간, 그리고 장소, 사람 중에 시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변동, 주기 변동, 계절적 변화, 일일 변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세 변동은 장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이 얼마만큼의 기간을 취해서 한 10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에 질병 분포의 변화를 연도별로 관찰하고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환율, 사망률의 변동을 추세 변화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얘를 보는 거죠. 주기 변동, 순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연도별 질병 분포에서 질병 발생 빈도가 가장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증가하는 주기성이 관찰되는 것을 얘기한다.
아니 홍역이라고 하는 것이 3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던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기 변동, 순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질병 분포가 1년을 주기로 계절에 따라 비슷한 건강 문제의 발생과 양상을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꼭 일본 내염이 유행합니다. 이렇게 계절과 관련해서 1년 내에 계절과 관련해서 주기를 두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이 질병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계절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돌연, 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질병이 일정 지역에서 일시에 발생해서 매일매일의 질병 발생과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매일매일, 일시에 유행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일 변화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몇 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어. 1년 내에 계절을 가지고 어떤 주기를 보이고 있어. 일일 변화, 돌발 유행, 돌연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질병 발생의 요인 또는 그 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역학 연구하는 거죠. 자, 질병 발생과 요인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의 명칭, 장점, 단점 각각 쓰래요. 역학 연구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거 이 설계지 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봤더니요. 모 집단에서 표본 집단을 빼내서 여기 안에 위험 요인 있어, 질병 있어, 위험 요인 있어, 질병 없어, 위험 요인 없어, 질병 있어, 위험 요인과 질병이 없어. 이렇게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단면 연구예요. 자, 단면 연구 보세요. 집단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에서 그 시점에 아니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질병 유무와 그리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요인, 속성, 질병 유무와 연구하고자 하는 이 속성과 요인을 동시에 조사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동시에 조사해요. 동시에 조사해서 결국 이 질병과 이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 집단 내에 질병 있어? 요인은 있어? 그럼 질병은? 그냥 내가 필요한 속성들만 빼내는 거예요. 자, 단면 연구입니다. 장점, 비교적 단시간에 연구 설계할 게 별로 없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어요. 해당 질병의 유병률도 구할 수 있죠. 그 집단에 질병이 걸렸어? 안 걸렸어? 요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전체 인구 집단에서 질병이 있는 비율, 유병률 구할 수 있잖아요. 단점, 질병과 관련 요인 간의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다. 단지 지금 이 시점에 질병이 있고 요인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요인이 질병을 가지고 왔나? 이건 좀 애매하다고요. 어쩌면 이 요인이 질병의 하나의 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증상인데 두 개 다 같이 갖고 있으니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선후 관계가 불분명해. 확실히 얘가 있고 나서 얘가 있다.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애매하다 이 얘기인 거죠. 복합 요인들 중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요인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상 인구 집단이 비교적 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특별히 강인하거나 위중도가 낮은 사람들이 과대하게 선택되는 선택 편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시점에 이 질병과 이 요인에 대한 관계성을 보려고 했어. 그래서 이 시점에 동시에 두 가지를 뺐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찬찬히 봤더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위중도가 낮은 사람.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련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 3번 갈게요. 질병 발생의 요인 또는 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연구 설계를 한 걸 딱 봅시다. 연구를 어떻게 설계했나? 인구 집단에서 환자인 사람 뽑고요. 환자가 아닌 대조군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당신 과거에 이 요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조군에게 과거에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없다, 있다네요. 없다, 있다. 어쨌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환자군을 뽑고 대조군을 뽑고 과거에 당신이 이 위험 요인에 노출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물어봐서 질병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연구 방법을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코호트 연구와 구별되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코호트 연구. 우리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코호트 연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됐어요?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질병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질병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를 볼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인에 노출됐는가 노출되지 않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 대조군 연구는 환자인가 대조군인가? 그래서 과거의 위험 요인에 노출됐나? 되지 않았나? 됐나?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당장 환자인 사람, 지금 당장 환자가 아닌 사람이죠. 코호트 연구에서 환자는 마지막에 있어요? 얘는 처음부터 있어요. 대상자 선정 기준 봐요. 자, 어떤 특정 질병에 현재 이환되었느냐, 이환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코호트 연구는 현재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환에 이환되지 않았죠. 하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지금 당장 이환된 사람들이 대상자가 돼요. 질병, 건강상 문제가 있는 환자군을 처음 선정한 후 이러한 문제가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 비교하는 것이다. 코호트 연구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대상자가 돼요. 하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는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고요. 요것만 좀 이해하세요. 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가? 요것만 좀 이해하세요. 자, 세 번째. 이 연구 방법에서 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인과관계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앞의 문제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요인이 있었어요. 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돼요. 이 요인이 원인이 되고 이 질병이 결과가 되죠.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조건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어요. 연관성의 강도. 이 연관성의 강도, 요인과 질병의 연관성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과관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의 연관성, 자, 이 요인들, 이 두 가지 요인,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게 교차비와 상대 위험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가 강하면 돼요. 이 둘의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교차비와 상대 위험도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인과관계, 즉 연관성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교차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교차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 교차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질병이 있는 집단, 즉 환자군에서 위험 요인에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 특정 질병이 없는 집단, 대조군이죠. 이 대조군에서 위험 요인에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 이 비와 비의 비를 구한 거예요. 교차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교차비를 공식화시켜서 이렇게 지표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특정 질병이 없는 집단 B, 특정 질병이 있는 집단 B, 둘 사이의 비를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의 지표도 아셔야겠고요. 그리고 얘를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1보다 커. 그럼 이 값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얘가 1이랑 비슷해. 1이야 라고 한다면 얘 둘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1보다 작아.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훨씬 더 값이 크다는 얘기죠. 봐요. 얘가 1보다 클 때는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얘가 대조군이고 얘가 환자군이에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 값이 더 크다는 얘기죠. 환자군에서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많다. 환자군에서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다.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이 더 많으니까 질병 발생이 훨씬 더 잘 됐네? 라고 한다면 이 요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둘 다 값이 같아. 그럼 이 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원인과 질병 발생 간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얘 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대조군이 환자군에 비해서 노출이 많았다는 얘기. 대조군은 건강한 집단이잖아요. 질병이 없는 집단이에요. 이 요인이 대조군에서 노출이 더 많았어? 이 요인에 많이 노출된 대조군이 질병이 없어요. 그러면 이 요인에 노출 많이 될수록 질병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 예방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보다 크다. 질병 발생 요인이다. 1과 같다. 의미 없다. 1보다 작다. 오히려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이 연구 방법의 장점, 단점. 환자 대조군 연구, 그리고 교차비는 무조건 장점, 단점 A급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의 장점.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 환자 대조군 해놓고 과거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출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그 기억, 과거의 기억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돼요. 특별하게 뭔가 할 게 없다고요.
필요한 연구 대상의 숫자가 적어요. 단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희귀한 질병이나 잠복 기간이 매우 긴 질병도 연구할 수 있어요. 현재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니까 현재 희귀 질병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 기억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연구 때문에 피연구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단점, 필요로 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한되어 있어요.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기억력, 과거의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 편견의 위험이 커요. 대조군 선정이 어렵습니다. 왜요? 이 대조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다 없다 빼고 다른 조건들이 거의 다 비슷해야 되거든요. 거의 같아야 돼요. 항상 문제의 소지가 돼요. 통제가 필요한 변수에 대한 정보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과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흡연과 후두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환자 대조군 연구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흡연이 후두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흡연이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 요인이고요. 후두암이 질병이죠. 이 요인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찾고 싶어요. 연구 설계를 환자 대조군 연구로 했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로 설계했어. 그리고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관성을 찾으래. 그렇다면 뭘 통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는 교차비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교차비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환자군에서 질병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비환자 대조군이네요. 대조군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비, 그리고 나서 이 둘의 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흡연 유무, 흡연자가 위험 요인에 노출된 거죠? 노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20대 80 대 50대 250 이렇게 되네요. 요거 구하면 돼요. 뒤에 게 항상 분 뭐로 내려가죠? 그러면 80분의 220 얘가 분자가 되겠고 얘가 분 뭐가 되니까 250분의 50이 되네요. 요 값 도출해내면 돼요. 자, 요렇게 답을 도출해냈더니 13.75가 됐어요. 13.75. 얘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의 연관성을 찾았어요. 얘가 13.75야. 그래서 흡연에 대한 노출이 후두암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흡연은 후두암 발생 위험을 13.75배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 내리셔야 돼요. 13.75.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하는 거 포인트 잡고, 교차비 포인트 잡고, 그리고 답 도출해내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갑니다. 질병 발생의 그 요인과 또는 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싶어요. 다음과 같이 연구 설계했대요. 물으면 답하시오. 자, 지금 연구의 시작이 대상 질환에 걸리지 않은 모집단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질환에 걸리지 않은,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인에 폭로된 집단과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자, 시간이 지나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은지, 시간이 지나서 질병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코호트 연구예요. 이 틀은 변함이 없죠. 연구하는 시점이 여기에 있어.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전향적이고. 연구하는 시점이 이쯤이에요. 이 틀을 그대로 과거로 가져가서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하죠. 자, 이 연구 방법의 명칭을 쓰고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리는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건강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질병 발생 요인에 폭로된 집단,
그리고 폭로되지 않은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고 분석할 겁니다. 폭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질병 요인과 그리고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겁니다. 자, 이 연구 방법은 어느 시점에서 연구를 시작했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래요. 전향적 코호트 연구, 그리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 기왕 코호트 연구, 역사 코호트 연구라고도 합니다. 자, 전향적,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을 조사해놓고 장기간 관찰할 거예요. 이들 중에 발생한 질병의 크기와 의심되는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할 겁니다. 과거지만 동일한 특성을 가진 코호트를 정의하고 특정 위험 요인에 폭로된 군, 그렇지 않은 군을 정의할 수 있다면 과거의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 또는 미래까지 계속 관찰해서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당장 건강군을 대상으로 연구 설계하면 전향적이에요. 과거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쭉 볼 거야 라고 하면 후향적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연구 시점이 질병 발생 이전, 여기에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돼서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관찰할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연구 시점이 질병 발생 이후예요. 물론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죠. 다만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건강한 사람이 과거에 있어요. 요거 포인트 잡고 갑니다. 자, 3번.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만 가능한 이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특수한 역사적 사건에서만 가능한 이 연구, 후향적 코호트 연구 얘기하는 거죠.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래요. 자, 공통점. 얘 과거에 있어요. 얘 과거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합니다. 차이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대조군에 해당하는 집단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동일한 코호트에서 오지만 환자 대조군 연구는 비교성을 고려해서 새로이 선정해낸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이미 정해져 있죠.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예요. 여기가 현재 시점이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 요인에 노출됐는가, 노출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질병 발생했는가, 질병 발생하지 않았는가. 질병 발생했는가, 질병 발생하지 않았는가. 질병 발생하지 않은 이 사람들. 이미 지금 현재 정해져 있어요. 근데 환자 대조군 연구는요. 지금 현재 환자인 사람과 환자가 아닌 사람을 지금 현재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코호트에서는 대조군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새로이 선정해야 된다고요. 얘는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연구 방법에서 요인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두 가지를 설명하래요. 지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대 위험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역시 기출된 바 있죠. 자, 코호트 연구 설계에서의 결과 분석은 상대 위험도 그리고 기여 위험도 같은 말 귀속 위험도가 있습니다. 이 귀속 위험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 있었거든요. 자, 상대 위험도는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의 발생률,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크면 클수록 두 요인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인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기여 위험도라고 하는 건요.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여 위험도의 의미죠. 그 의미까지 가져갑니다. 위험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발생률에서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을 뺀 거예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빼기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이게 기여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이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자, 기여 위험도를 알면 특정 요인의 노출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질병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대 위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상대 위험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의심되는 요인에서 폭로된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얘 두 개 보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러면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래. 이거 요인이 질병 발생의 원인이었을 거야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같아. 폭로군과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위험이 동일해. 요인? 의미 없어. 1보다 적어. 그러면 폭로군에서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인은 조사 대상 질병에 대한 보호 인자를 적용한다. 교차비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1보다 작다는 것은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인자이지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가 아니다.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기여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귀속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폭로군에서의 발생률과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의 차이, 그러니까 둘 사이를 빼주면 돼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기여 위험 분율, 귀속 위험 백분율이 있습니다. 자, 노출 위험 집단의 위험도 중에서 해당 노출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출군의 기여 위험 분율로 표현을 하는데, 자, 얘는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분의 귀속 위험도를 하면 돼요. 자, 이 귀속 위험도는 어떻게 써요?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빼기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이었어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상대 위험도 분의 상대 위험도 빼기 1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례를 보여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 설계를 했어요. 이 연구 설계, 무슨 연구 설계예요? 명칭 써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 속에서 한번 구해보세요. 뭘 구해보세요? 그 연관성을 구해보세요. 요인과 질병과의 연관성.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2000땡땡년 6월 A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받은 학생 500명 중 230명의 학생들에게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급식을 받은 500명 중 230명의 학생에게서 식중독이 발생했어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한 생오징어 무침이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인은 뭐예요? 생오징어 무침. 결과, 질병은 뭐예요? 식중독. 식중독이 발생했어. 아,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기술역학한다고요. 자, 기술역학을 통해서
아무래도 생오징어 무침이 식중독을 발생시켰을 것 같아 이 가설을 설정하게끔 했을 겁니다. 자, 이 가설 설정을 통해서 연구 설계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연구 설계를 했는지 보죠. 보건교사는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집단에서 식중독 발생률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결과를 줬어요. 어떤 역학 연구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사례를 보고 어떤 역학 연구인지를 꼭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결론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얘 지금 환자 대조군 연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각 도출해 볼래요? 이렇게 쉽게 문제화되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역학 연구 설계했어. 어떤 설계인 것 같아? 너 그 설계인 줄 알았으면 둘 사이 연관성 밝혀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자, 보세요. 얘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어.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했어. 먹은 집단,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 먹지 않은 집단,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 각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을 분석했어. 이거 뭐예요? 전체 학생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질병 발생했어? 안 했어? 질병 발생했어? 안 했어? 그래서 질병 발생률 봤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코호트 연구 얘기하는 거죠. 자, 위에 보건교사가 설계한 역학 연구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각각 4가지 이상 쓰세요. 코호트 연구에 대한 장점, 단점을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이 시점에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있어요? 이틀을 과거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후향적 코호트 연구인 거죠. 자, 장점. 위험요인 노출에서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위험 노출됐어? 질병 발생했어? 안 했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고요. 위험 요인 노출 수준을 여러 번 측정할 수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연구자 뜻에 따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높은 수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후 관계가 명확하죠. 단점.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간 계속 관찰해야 되죠. 추적 불능의 연구 대상자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추적 불능의 연구 대상자가 많아지면 연구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죠. 진단 방법, 질병 분류, 미래의 일이니까 변경될 수 있어요. 자, 드문 질병일 경우 이 연구 설계할 수 있어요? 희귀 질병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이 연구 방법 사용할 수 있냐고요? 질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사용하기 힘들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연구자의 위험 요인에 대한 폭로 수준이 변화될 수 있어요. 질병의 자세한 발생 기전을 밝히는 연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생오징어 무침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걸 보니 요인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우리는 상대 위험비, 상대 위험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그리고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얘를 구하면 돼요. 자, 먹은 학생은 질병 요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이죠. 폭로 집단. 얘, 노출 안 된 사람, 폭로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의 질병 발생률 400분의 식중독 감염 230. 그리고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20. 그러면 100분의 20분의 400분의 230 하면 되죠. 자,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400분의 230이라고 했어요. 그 값이 57.5.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100분의 20. 그래서 20이 돼요. 그러면 20분의 57.5가 되네요. 얘 계산하면 22.8 나왔는데 첫 번째 자리까지 2.8이죠. 자, 그래서 얘 값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생오징어 무침을 먹은 학생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오징어 무침이 식중독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생오징어 무침이 식중독 발생을 2.8배 증가시킨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증명된 거예요. 자, 흡연에 의한 폐암 환자의 기여 위험도를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폐암, 환자, 비환자, 흡연 유무, 흡연자, 비흡연자. 흡연이 뭐예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면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그리고 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둘 차이 해주면 되죠. 기여 위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흡연자에서의 발생률 150분의 100이 되죠.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150분의 50이 돼요. 자, 그러면 150분의 50이 되고 얘를 계산하면 0.3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학연구 방법이에요. 역학연구 방법 너무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을 통해서 사례에 적용해서 답까지 도출해내는 거. 특징, 개념, 장점, 단점, 그리고 사례, 값 도출까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특히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그리고 코호티 연구, 이 세 가지의 장점, 단점 비교하는 거. 특히 환자 대조군 연구와 코호티 연구의 장점, 단점 비교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준비해 두셔야겠습니다.